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갈라지는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장모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던 제 동생들과는 다르게 저는 성적이 그냥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에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친구들 돈을 뺏거나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냥 반에서 목소리가 조금 큰 정도였죠.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배소라였는데 몸이 엄청 약한지 가끔씩 빈혈 때문에 쓰러지거나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라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워낙 잘하다 보니 저희 반 여학생들이 질투라고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자애들이 소라가 필기한 걸 베끼겠다며 교과서를 가져가선 일부러 페이지를 쭉 찢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왜 이래? 하지 마. 왜? 넌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교과서 몇 장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나저나 겨우 이거 가지고 또 우냐? 완전 울보도 아니고 진짜 웃겨 죽겠네. 여자애들은 교실에서 지나갈 때마다 괜히 소라를 툭툭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뭘 놓고 온 게 기억나 교실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여자애들이 소라의 책상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소라의 교과서를 꺼내선 물을 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 당장 그거 내려놓고 집에 안 가? 제가 무섭게 얘기하니까 여자애들이 알았다면서 교실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소라가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소라의 교과서가 흠뻑 젖었다가 말라서 쭈글쭈글해져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반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민지, 최보람, 이거 너네가 한 거지? 내가 어제 남의 교과서 건들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 귀엽고 돌아와서 결국엔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야, 너네 당장 소라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너네가 한 거 아니라고? 어제 너네가 소라 교과서에 물 부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해? 그러자 그 여자애들이 마지못해서 소라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애들은 계속 소라를 못살게 굴었어요. 시험 기간엔 너만 성적 잘 받을 거냐고 비아냥대면서 선생님 몰래 답을 알려달라고 꼬드기고 쉬는 시간에 몰래 소라의 필통을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교실을 다 뒤져서 겨우 찾아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소라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뭘 주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내가 듣던 CD랑 CD 플레이어인데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평소에 마음이 우울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 나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기정이 네 덕분에 많이 힘이 됐었어. 아마 너 아니었으면 학교 생활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기정아. 그렇게 졸업식 날을 마지막으로 전 소라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휴대폰도 없었던 데다가 평범한 대학에 진학한 제가 명문 의대에 들어간 소라한테 연락하면 소라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라가 앞으로는 자신감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특별할 거 없이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냈죠. 어버이날엔 동생들과 돈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여행도 보내드리고 평소엔 퇴근하고 남동생과 같이 헬스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헬스장을 그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다녀? 난 솔직히 형이랑 같이 안 다녔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당연히 열심히 다녀야지. 원래 우리 나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거야. 우리 아버지를 봐. 젊었을 때부터 등산이랑 조깅 같은 걸 많이 하셔서 아직도 튼튼하시잖아. 그렇게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운동도 하며 평범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았던 제 일상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마침 우산을 챙겨 나왔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선 방금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뒷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앞쪽을 바라봤는데 비에 홀딱 젖은 어떤 여자가 급하게 버스에 타는 거예요.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하마터면 못할 뻔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헐레에 벌떡 달려왔는지 정신없어 보이는 그 여자가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기 위해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여잔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 소라였거든요. 그런데 소라도 제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뭐야, 너 기정이 아니야? 기정이 맞지? 소라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선 제 옆에 앉더군요. 그러더니 예전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엄청 활발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아, 너 어떻게 지냈어? 난 언젠간 너한테 연락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연락도 한 번 안 한 거야? 그냥 너 의대 들어가서 공부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처도 못 물어봤지. 그나저나 너 그럼 지금 의사 된 거야? 나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러는 넌 뭐 하면서 지내?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은 거 보니까 회사 다니나 보다. 맞아. 나 샐러리맨 됐어. 그나저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나 그때 네가 나한테 줬던 CD 진짜 많이 들었거든. 거기 들어있는 노래들이 다 좋아서 잘 때도 듣고 또 운동할 때도 듣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소라와 15년 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솔직히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할까봐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라가 먼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정아,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자. 내가 밥 살 테니까 연락처 좀 줘봐. 뭐? 연락처? 왜? 연락처 주면 안 돼? 너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야? 여자친구 없는 거면 얼른 연락처 줘. 나 너랑 꼭 밥 한번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후 며칠 후에 소라와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있던 중 소라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기정아, 너 그거 알아? 나 고등학교 때 너 엄청 좋아했었다? 친구들이 나 못살게 굴 때 네가 맨날 나서서 나 지켜줬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했었어. 사실 저도 그때 소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공부를 잘하고 저와는 달리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애 같아서 차마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 만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더군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 저와 소라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된 거죠. 예전과는 달리
성격이 무척이나 밝아진 여자친구는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일하느라 피곤할까봐 맨날 영양제나 피로회복제 같은 것도 챙겨주고, 제가 가끔씩 밥 먹기 귀찮아서 끼니를 걸으면 엄청 걱정하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들하고도 정말 잘 지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할 때도 와서 돕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인연을 만난 전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꿨던 행복한 미래와는 달리 엄청난 장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희 예비 장인 장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전문직이거나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길 가며 흔하게 널려있는 자네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냔 말이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당장 돌아가게. 여자친구랑 제가 예비 장인 장모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비 형님까지 술을 먹고 절 찾아와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소라랑 결혼하겠다고 설쳐? 니까짓게 우리 소라 남편감으로 가당키나 해? 우리 소라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돈이라도 왕창 해오던지 아니면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 알았어? 예비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몸을 세게 밀치기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참았어요. 솔직히 예비 처가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저 같아도 제 딸이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평범한 남자보단 더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시집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소라 너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나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아무리 우리 가족이 반대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어? 나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자친구는 끝까지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여자친구가 집에 가서 예비 장인 장모한테 저와 같이 살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고 닥달하셔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었고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의사까지 됐다고요. 원래 내 꿈은 화가였는데 내 꿈까지 포기한 채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인생 살아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뜻대로 결정해 본 적 없었는데 결혼할 사람만큼은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반대한다고 해도 난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 될 사람은 김기정 한 명뿐이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저와 혼인신고만 하고 집을 얻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절 선택해준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저희 가족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하는데도 맨날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제 동생들한테도 얼마나 살갑게 대했는지 몰라요. 아가씨, 젊은 사람들도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우리 병원에 예약을 해줄 테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와요. 도련님도 마찬가지고요. 귀찮다고 건강검진 안 받다가 병 키우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애교가 또 어찌나 많은지 한 번은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드릴 거 하나 있어요. 나한테 줄 게 있다고? 그게 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손가락을 안주머니에 넣더니 다시 꺼내서 짠하고 보여주더군요. 어머머, 이게 뭐니? 이게 바로 손가락 하트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쏙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어머니만 드리면 서운하니까 아버님도 여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엄청 사랑하는 거 두 분 다 아시죠? 아유, 고맙다, 고마워. 자, 그럼 이건 내가 우리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 매일 꺼내서 너한테 보여주마. 그렇게 아내가 저희 가족들과 잘 지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세아가,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는 거 힘들진 않니? 사돈들께선 아직도 너희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대? 아직까지 연락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이랑 같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간 마음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해서 잘 지내던 중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매달 용돈 좀 드리자. 사실 나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었거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당연히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아내가 장인 장모와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결혼 전부터 드리고 있던 용돈은 계속 보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젠 양가히 똑같이 하자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걸까요? 제가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지 1년쯤 되니까 장인 장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자네, 나랑 자네 장인이 그때 결혼 반대한 거 미안하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네도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던 거 잘 알고 있지? 연약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내가 우리 딸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딸이 이젠 건강해져서 멋있는 의사까지 됐는데 평범한 자네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성에 안 차서 그랬었네. 근데 우리 딸이 자네랑 같이 산다고 우리랑 연락까지 끊어버리니까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가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을 안 보고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앞으로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일 테니까 자네도 날 장모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네. 장인 장모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걸 거절해버리면 아내 입장도 중간에서 난처할 것 같았고 저도 이젠 사위로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 비록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지만 저희 아내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니까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저도 장모님을 제 어머님처럼 장인어른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겠네. 누가 뭐래도 이젠 우리 사위인데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함부로 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형님한테도 사과 받고 싶습니다. 그때 형님이 제 어깨를 밀치면서 화내셨잖아요. 그거 꼭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장인 장모랑 같이 온 형님이 머쓱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미안해. 내가 그때 술을 먹은 데다가 내 동생이 어울리지도 않게 평범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홧김에 그랬던 거야. 내가 다시 매지한테 그러지 않을게. 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남자답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저한테 사과하시니까 저도 그 일은 이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저 앞으로 형님하고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형님께서도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한 지 1년 만에 처가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처가 식구들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가 절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식까지 얻게 되니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더군요. 그런데 처가와 왕래하며 지내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처가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몇 번 가보니까 알겠더군요. 보니까 가족들 모두가 저희 아내한테 너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장모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맨날 돈 타령을 하시더군요. 소라야, 내가 방금 너한테 사진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볼래? 이거 나 아는 사람이 모임에 들고 나온 가방인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 내가 매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이걸 저한테 왜 보내신 건데요? 저한테 사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이, 그럼 사달라고 보내지. 그냥 구경하라고 보냈겠니? 그리고 너 돈도 잘 버는데 네 아빠한테도 좀 투자해라. 네 아빠 은퇴하고 집에서 쉬시는데 다른 집 남자들처럼 여유 있게 골프라도 좀 치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네 아빠한테 골프 회원권 좀 끊어줘라.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다니게 네 오빠 거까지 끊어주면 더 좋고. 게다가 형님도 장모와 비슷한 행동을 하더군요. 맨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제 아내한테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역시 집안에 잘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나중에 거지 되더라도 소라 네가 날 먹여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심지어 처제까지도 저희 아내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더군요. 언니 월급 많이 받아서 좋겠다. 난 언니처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못 받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 월급 나 좀만 떼주면 안 돼? 아휴, 떼주긴 뭘 떼줘. 그냥 네가 버는 월급에서 아껴 써서 저축할 생각이나 해. 내 월급 탐낼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아내는 워낙 옛날부터 당해왔던 일이라 그런지 기분은 나빠하지만 크게 화는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제가 하필이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 장모가 그때부터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장인 생신이라 제가 용돈 30만 원을 드렸는데 동서가 장인한테 용돈을 드리니까 그 액수를 확인해 본 장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쿠, 무슨 용돈을 200만 원이나 넣었어? 내가 우리 큰사이가 준 용돈 봤을 땐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다 말았는데 자네가 준 용돈을 보니까 이 꼬리가 귀에 걸릴 것 같네. 역시 남잔 자네처럼 이렇게 통이 커야 돼.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버님 생신이셔서 통 크게 넣어봤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사실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을 생각하면 1년에 저희가 드리는 돈이 더 많은데도 장인은 동서가 준 용돈을 더 좋아하시더군요. 게다가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같이 외식하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장인 장모한테 저희 차에 타시라고 했더니 장모가 이러시는 겁니다. 됐어. 난 우리 둘째 사이 차 타고 갈 거니까 자넨 자네 애들이나 태우고 오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타야지. 이렇게 오래된 국산차나 타면 되겠는가? 사실 제 차는 산지 좀 오래된 국산차였고 동서의 차는 몇 년 안 된 비싼 외제차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장인 장모한테 듬직한 사이로 인정받고 싶어서
저희 차에 모시고 가려고 한 거였는데 차 가지고도 비교를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에 장모가 갑자기 처가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을 차리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긴, 우리 둘째 사이 생일 파티하는 날이지. 우리 둘째 사이가 다음 주 목요일에 생일인데 내가 미리 챙겨주려고 오늘 불렀네. 우리 둘째 사이가 대기업 다니는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장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세상에, 제 생일 땐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는데 동서 생일은 화려하게 차려주시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기분이 나빴는지 장모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이인데 왜 누구는 생일상까지 차려주고 누구는 왜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 그이 사이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면서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장모는 눈 하나 꿈뻑 안 한 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장인 장모가 절 무시하는데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서 진급을 했을 땐 저도 이제 조금은 더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처가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또 축하는커녕 저한테 빈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진급을 했다고? 아유, 그 조그마한 회사에서 진급하면 뭐해?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 둘째 사이보다 연봉도 적을 텐데 뭘. 어머님,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동서보다 연봉 적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절 사이로 받아준다고 했던 장인 장모와 다시금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장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정말 황당한 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저희 형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 보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 아내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군요. 엄마, 나 그 돈 못 주니까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 마요. 여태까지 오빠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정 돈이 필요하면 사업하고 싶은 오빠가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라고요. 알고 보니까 결혼 전부터 형님이 사고도 많이 치고 사업한다고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아내 돈으로 해결했던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까지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절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저한테 찾아와선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매제가 중간에서 나한테 돈 못 주게 막은 거지? 우리 소라 결혼하기 전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애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못 해준다는 거 보니까 매제가 중간에서 돈 못 주게 우리 소라 조종한 거 아니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왜 조종해요? 그나저나 형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이제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희 와이프 결혼 전에 형님이 돈 많이 가져가셨다면서요? 동생이 오빠한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좀 요구하시라고요. 뭐라고? 매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든 말든 매제가 무슨 상관이야? 다 내 동생이 능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왜 매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데 세상에 형님뿐만 아니라 장모까지도 제가 아내한테 돈을 못 빌려주게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저보고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부턴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내가 주말에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저보고 자기 딸을 공짜 의사로 쓴다면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과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던 중 저희 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아내가 담낭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전부터 살이 너무 빠지고 입맛도 없다고 하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내가 자기 의사니까 자기 몸은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도 자기 미래는 못 본다는 말이 있듯이 직업이 의사인 제 아내도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마른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니까 밥을 더 못 먹는 겁니다. 죽은커녕 미음도 몇 모금 못 먹고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래도 몇 숟갈이라도 좀 넘겨봐. 당신 이러다가 진짜 뼈밖에 안 남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여보,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구역질이 나오고 속이 안 좋아서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 내 목구멍에 방해물이 꽉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야. 저희 와이프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양치질도 하기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양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와서 아내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을꼬. 애미야, 우리한테 네가 딸이나 마찬가지인 거 알지? 내가 차나깨나 너 꼭 건강해지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렴. 당시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이었던 저희 애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림도 그려오고 노래도 불러주더라고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애들을 놔두고 떠날 수 없다며 펑펑 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떠나기 싫어. 우리 애들한테 엄마 노릇 다 못해줬단 말이야.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손주도 봐주고 싶었는데 저렇게 어린 애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냐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행복한 생활을 하기만을 바랬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담낭암이 난치성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잘 찾아오지도 않고 아내가 아픈 걸 제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의사가 암에 걸릴 수가 있어? 우리 딸이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게 다 자네랑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뜯어 말렸을 때 우리 딸이랑 헤어졌어야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저희 와이프 아파서 저도 엄청 힘들다고요. 안 그래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런 막말까지 하셔야겠어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이 하도 병문안을 안 오길래 제가 아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처가 식구들한테 종종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무서우니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또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본인 딸이 아픈데 저렇게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간호라고 저희 가족들이 자주 찾아 위로를 해줘도 아내의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희 애들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엄만 좀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거야. 하늘나라에서도
너희들을 다 지켜볼 거니까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엄만 우리 은우랑 은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절대 잊지 마. 엄만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은우랑 은별이가 잘 되기만을 기도할 거야. 그러자 저희 아들은 엄마랑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는지 펑펑 울기 시작하고 저희 딸도 따라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은우랑 은별이 잘 부탁할게. 내가 먼저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몫까지 애들한테 2배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쉴 생각만 해. 알았지? 그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큰 슬픔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전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곤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한술 뜰 수가 없었어요. 밥 대신 맨날 술만 먹고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저희 애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동생들도 제 걱정에 자주 연락을 해주더군요. 오빠, 밥은 잘 먹고 있어?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며. 나 우리 올케 언니가 세상 떠난 것도 마음 아프지만 오빠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마음 아파.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카들 생각해서 기운 좀 내봐. 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희 처가 식구들은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장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뜬금없이 유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우리 딸 유산 자네가 다 가질 건가? 아무리 자네가 우리 손주들을 키우고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딸 유산이니까 우리도 받아야겠네. 내가 우리 딸 의사 만드느라 힘들었으니까 우리 딸 유산 중에 30% 정도 나한테 주도록 하게.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하루하루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와이프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유산 얘기나 꺼내실 때냐고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저희 아내가 아플 때도 잘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유산 타령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2주가 더 지났을 때 장모한테서 더 황당한 연락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탄력도 안 보고 사는가? 자네 오늘이 며칠인 줄이나 알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용돈을 안 보내냐고? 매달 25일이면 우리한테 용돈 보내주는 날인데 왜 이틀이 지나도록 용돈 소식이 없어? 자네 지금 우리 딸 떠났다고 장인 장모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한 번 사인 평생 사일했다고? 우리 딸이 없어도 원래 보내던 용돈은 꼬박꼬박 보냈어야지.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가 힘들게 의사 만들어 놓은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면서 우리 딸 이제 없다고 감히 장인 장모를 나 몰라라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퍼하는 사위한테 할 말이 고작 용돈 달라는 얘기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딴 건 필요 없고 밥이라도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유산 얘기에 이젠 용돈 얘기까지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장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용돈 드리는 날인 걸 깜빡했네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전 그래도 딸을 잃은 부모한테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며 50만 원을 보낸 후 장모한테 장문의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용돈 5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돈이 이젠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절 동서랑 비교하고 무시하셔도 어떻게든 사위로서 인정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셔도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이 시점에도 자꾸 돈 얘기만 꺼내시길래 한번 제 결혼 생활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좋은 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하시고 절 찬밥 취급하며 무시하기만 하셨죠. 그래서 전 오늘 2024년 6월 25일부로 사위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낸 문자를 요약하자면 이제 사위 노릇 안 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어차피 절 사위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언제까지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10분 뒤에 장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아주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자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위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겠다고? 자네 지금 이제 우릴 장인 장모로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겠다는 거야?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더니 이제 우리 딸 없으니까 막 나가겠다 이건가 보지?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아셨으면 좋겠네요. 원래 사람은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 세상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럴 땐 저한테 유산을 달라느니 용돈을 달라느니 할 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도 돈 타령만 하는 어머님을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사위로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 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 용돈을 못 보내겠다 이거야? 아니 자네 장인도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서 그 용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걸 안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용돈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제일 예뻐하는 동서 보고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형님한테 달라고 하시던지요. 그것도 안 되면 청소일을 하시든지 식당일을 하시든 직접 버시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전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들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하셨던 것들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희 와이프를 맨날 돈으로만 보시고 암에 걸려서 아파하는 딸을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아까 문자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님 아버님의 사위 자격 스스로 상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끊지 말아보게. 전화 끊지 말라고. 장모가 소리치는 메아리가 들렸지만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모와 통화를 마치고 나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되돌아보지 못했는데 엄마를 잃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 애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른 기운을 차리길 바라고 있는 저희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밥이 안 들어갔지만 기운을 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었어요. 그러다가 소화가 안 돼서 오바이트를 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기정아, 너 괜찮니? 아휴, 너 며칠 전에도 밥 먹고 체해서 토하더니만 또 화장실에서 토하고 온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과식을 좀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토하더라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요. 제가 튼튼해져야 저희 애들도 더 잘 챙기고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걱정도 덜 시켜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었는데 이젠 애들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은별아, 엄만 저 위에 하늘나라에 갔어. 지난번에 엄마가 너희 손잡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 비록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 위에서 안심하실 수 있게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자. 알았지? 그러다가 한 번은 애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려고 저희 애들한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고등어 구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나 고등어 구이 먹을래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요. 예전엔 엄마가 살도 다 발라줬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우야, 엄마 대신에 아빠가 살 발라줄 테니까 얼른 고등어 먹으러 가자. 대신에 가서 고등어만 먹지 말고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알았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이 더 튼튼해지는 거야. 그렇게 전 하루하루 저희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내가 너무 그립고 슬프긴 해요. 솔직히 언제쯤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하늘에서 절 보고 있을 아내를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걱정 없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때 장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로 처가 식구들하고는 아예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돈 달라고 닥달하는 문자가 오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마음 달랠 방법을 찾다가 유튜브에 우연히 뜬 사연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하다가 저도 아내에 대한 추억을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 또래 어르신분들이 사연을 많이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장인 장모도 이 사연을 들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듣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많은 걸 깨우치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50만 원을 드린 걸 왜 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장인 장모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고 생각해요. 저희 장인 장모가 그 마지막 배려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아마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저한테 그렇게 행동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흔히들 가족을 버팀목 또는 안식처라고 하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는 예전부터 절 무시하고 동서와 비교한 걸로도 모자라 아내가 떠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한테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생판 남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사위인 저한테 그렇게 한 걸 보니 아마 전 장인 장모한테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장인 장모를 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제부턴 그런 사람들한테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정한 제 가족들하고만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저희 애들도 사랑으로 잘 키우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며 제 동생들하고도 계속 화목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배우자를 병이나 사고로 일찍 떠나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